안녕하십니까. 5월 29일 수요일입니다. 재신의 세상을 본다 47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화해의 사태는 세발의 피, 미국발 초대형 쓰나미가 중국을 덮친다.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스탑이라는 다소 긴 제목입니다. 중국 최대 통신업체 화웨이의 화려한 추락이 요즘 볼만합니다.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 회장은 연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화웨이는 죽지 않는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화웨이 스마트폰 매출은 최대 25% 감소하고 내년도에는 미국과 유럽 등 세계 시장에서 아예 화웨이 폰이 사라질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메가더 장군의 노병에 대한 명언을 화웨이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화웨이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하긴 죽으나 사라지나 도끼인 객긴 거기서 거기입니다. 화웨이는 5G 기술을 내세워서 5월 초까지만 해도 세계시장 석권을 호언장담하면서 미국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전인 5월 16일 미 정부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미 상무부에 기술 수출 제한 목록에 등재한 지 불과 2주, 화웨이는 미국 기업들의 연이은 거래 중단 선언으로 세계시장 접근 자체를 거부당한 채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화웨이뿐 아니라 중국 공산당 정부를 충격과 경악으로 몰아넣고 있는 이 사태는 금년 1월 16일 톰 코튼 공화당 상원의원의 주도로 이른바 화웨이 및 ZTE 등 미국의 수출 통제나 제재 조치를 위반한 중국 통신업체들에는 미 반도체나 부품 등을 공급하지 못한다라는 메가톤급 법안을 발의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톰 코튼 의원의 충격적인 법안을 뉴클리어 옵션이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 전개되는 상황을 숨을 죽이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와 기업들은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2 국가 그리고 전 세계를 상대로 뻗어가는 중국몽과 1대1로의 착각에 빠진 채 미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가 거침없이 밀어붙이는 최대한의 압박 정책, 즉 맥시멈 프레셔가 지닌 의미를 과소평가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중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과 유달리 높은 싱크로율을 보이고 있는 톰 코튼 상원의원의 행보를 새삼 눈여겨봐야 합니다. 작년 4월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이 백악관에 입성하기 전까지만 해도 톰 코튼 상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가정교사라는 별명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작년 초 폼페이오 CIA 국장의 유력한 후임자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톰 코튼 의원은 최근에는 자신이 추천했던 맥마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존 켈리 비서실장이 백악관에 물러나면서 다소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특히 중국 및 이란에 대한 강경 압박 정책에는 적극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외교안보 정책의 한 부분을 리드하는 인물, 타도 화해의 기치를 높이 지켜들고 있는 톰 코튼 의원이 또다시 강력한 중국 견제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즉 5월 23일에 톰 코튼 상원의원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및 민주당의 벤 카딘 상원의원과 함께 이른바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제재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영문 명칭은 South China Sea and East China Sea Sanctions Act입니다. 이번에 화해의 사태를 불러온 법안과는 차원이 다른 초대형 쓰나미급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17년 한 차례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원 외교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폐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다시 발의된 법안에는 톰 코튼 의원을 포함해서 14명이나 되는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의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과 화해의 사태로 중국이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그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을 강타하게 될 초특급 쓰나미,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제재 법안이 발의된 배경과 내용, 그 파괴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그간 동아시아 핵심 해상교통로이며 막대한 가스와 석유 자원, 그리고 어업 자원의 보고인 남중국해 해역 90%에 대해서 자국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인공섬 건설을 강행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년간 인공섬을 군사기지화하고 대함, 대공미사일을 배치함으로써 미국과 주변국의 반발을 유발해왔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맞서서 그간 미국 단독으로 또는 동맹국 군대의 합동으로 남중국해에서 항해 자유작전을 실시함으로써 중국의 영유권 주장 무력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작전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섬 군사화를 저지하는 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군사작전이 더 이상 자국의 해양 굴기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들어 중국 외무성은 미국의 항해 자유작전이 발표되면 아예 과거 발표한 항의 성명을 토시 하나 안 바꾸고 그대로 발표할 정도로 무감각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적어도 남중국해에서만큼은 중국의 미국 개무시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셈입니다. 미국은 난처한 입장입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베트남,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및 인도네시아 앞에서 체면을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해군과 한판 무력 충돌을 불사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은 중국과의 사소한 분쟁이 언제든지 3차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소지를 안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연간 5조 3천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물동량이 움직이는 세계 최대 해상 교통로가 중국의 손아귀에 넘어가는 상황을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미국은 이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수년 전부터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 주장 범위를 분쟁 해역 상공으로까지 확장시키는 조치를 착착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중국은 2013년 11월 23일 센카쿠 열도와 이오도 상공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 아디스를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이오도는 한국이 해상과학기지를 설치하고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곳인데 중국이 이곳에 대해서 자신들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미국은 최근 중국이 조만간 남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 판단을 내렸습니다.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발표하는 순간 중국과 무력 충돌을 원하지 않는 아세안 국가들은 미국이 아닌 중국을 바라보게 되고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날개를 달게 됩니다. 중국은 물론 아세안 국가들까지 미국의 항해 자유작전에 더 이상 군사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이나 대중 압박 전략은 근본적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미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 해군, 그 중에서도 최강의 전력을 자랑하는 미 7함대가 활동하는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제해권을 내놓을 생각이 결코 없습니다. 5월 중순 중국 정보통신업체 화웨이를 정조준했던 미국의 칼이 이번에는 중국의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향해서 사정없이 내리꽂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중국을 향한 선제 공격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제재 법안에서 핵심 내용은 이들 해역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영유권 주장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도움을 준 중국의 개인과 기업, 단체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 제한, 미국 내 자산 압수 및 미국 소유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 금지 등입니다. 물론 이들 기업에 대한 미국인들의 투자 및 보험 제공 등 일체의 활동 역시 금지됩니다. 특히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및 군사기지의 과정에 참여한 중국의 24개 기업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들은 건설, 통신, 해운, 석유, 과학 분야를 망라한 중국의 초대형 기업 집단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최대 건설사인 중국 교통건설유한공사를 비롯해서 시노펙, 즉 중국 석유화학그룹,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중국 항천과공그룹 등 중국을 대표하는 핵심 국영공사 상당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중국은 물론 전 세계를 무대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진핑 정부 출범과 함께 1대1로 프로젝트를 계기로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미 법안이 통과되면 이들 기업의 해외에서의 활동 기반이 크게 위축되는 등 손과 발이 묶일 것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 대통령과 국무장관으로서는 중국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마음 내키는 대로 손봐줄 기업을 골라 제재를 퍼부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입니다. 참고로 1대1로는 육로를 연결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바다를 연결한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로 구성됩니다. 제법 유명한 유튜버들도 가끔 실크로드와 혼돈을 일으키면서 육상길, 즉 일대와 바닷길, 일로를 종종 거꾸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육지가 아닌 바다의 길, 즉 일로가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또한 법안 입안 과정에서 일본과 한국,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 이들 국가들 간의 관계를 차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에 대해서는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 열도가 1954년 3월 8일 체결한 미일 안보조약 제5조 적용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1개국 이상의 아세안 국가와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그리고 일본 및 한국이 관리하고 있는 동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중국의 모든 도발 행위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에 대해 중국 영해를 벗어난 지역에서 방공식별구역 설정, 자원개발, 인공섬 건설, 무기 배치 등 일체의 불법 및 도발 행위를 금지하고 만일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미 입국 금지 및 미 금융망 접근 금지 등 강력한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법안이 예정대로 상원과 하원을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는 날이면 그야말로 중국 원양 해군 건설의 꿈은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역시 거대한 암초에 부딪힐 예정입니다. 최근 무역전쟁으로 열기가 돼가는 중국과 미국 간의 대결은 이제 자칫 남중국해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단계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이 요즘 들어 부쩍 한국을 향해서 중국과 미국 중에서 분명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맹이냐 적이냐, 불행하게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여기서 잠시 기사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엊그제 국내 신문에 보도된 기사 하나가 온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강원도 8호호의 명칭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6.25 전쟁에서 국군과 미군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중공군의 대성을 거둔 8호호가 오랑캐를 물리친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면서 감히 주권국가의 개명을 요구하고 있는 2019년의 중국입니다. 일제의 역사 왜곡도 신분이 나는 판에 이제는 중국까지 우리를 만만히 보고 있다는 생각에 한편으로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을 다시 굳건히 할 때입니다. 6.25 전쟁 당시에는 우리 가슴에 총뿌리를 겨눈 중국, 그리고 21세기에는 사드 보복과 역사 왜곡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능욕하려는 중국에 분연히 맞서야 할 때입니다. 밥술깨나 들만하면 옛 버릇 못 버리고 주변 국가를 억누르고 역사마저 서슴없이 왜곡하려는 중국, 그들과 우리가 같은 길을 갈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면 미국은 이번 법안에서 우리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이호도에 대한 한국의 영유권을 분명히 하면서 중국에 대한 응징을 선언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땅을 빼앗으려는 나라와 땅을 지켜주려는 나라, 과연 어느 것이 올바른 선택이겠습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화해의 사태,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가 아닌 평범한 또는 별 볼 일 없는 국가 중국으로의 완전한 귀환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추락하는 종이 호랑이 중국의 등에 올라타거나 꼬리를 잡고 따라갈 이유는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화해의 해체의 선봉장 톰 코튼 상원의원이 이번에는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 제재 법안을 통해서 대륙국가 중국의 해양 진출 의지를 앞장서서 꺾고 있습니다. 하버드 법대학원을 나와서 갈 길 유망했던 변호사 생활을 과감히 집어던지고 보병 소위로 입대해서 아프간과 이라크 전장터를 누볐던 최연소 상원의원 톰 코튼, 그에게서 또다시 타도 중국의 매서움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